네, 안녕하세요. 디모아 클라우드 사부의 최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성으로 향하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모아가 제시하는 오늘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일정은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심사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의 조용원 회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재열 이사님께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 최근에 가장 핫한 AI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0분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그 트레드링스의 최정대 CTO님께서 현재 지금 그 한국에서 1위인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의 솔루션을 어떻게 전환을 갖다 했고 어떻게 그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디모아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디모아가 어떻게 지원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스타트업에 이제 창업하신 창업자분들과 기업의 이제 경영진들 또 그리고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스타트업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혁신과 도전의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을 하고 또 기술을 또 발전을 시키고 또 시장을 개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비전과 목표, 또 다른 기업들과 협업과 네트워킹,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어떤 학습과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오늘의 이러한 아젠다 주제를 다루고 이러한 아젠다 주제로 성공적인 그 스타트업의 전략과 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 유치 및 투자 심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의 조용원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의 조용원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어렵고 딥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되게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알면 좋은 투자 자금 유치, 그다음 투자자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좀 쉽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그 벤처 캐피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엑셀러레이터기도 하고 팁스 운영사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투자 유치,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에 필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고요. 하지만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자금이랑 그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이제 꼭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투자를 받지 않고도 그 업의 종류나 아니면은 운영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또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투자를 통해서 성장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돈을 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국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벤처 캐피탈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어쨌든 보면은 이제 요 지금 나온 화면은 스타트업들이 발전해가는 단계, 그다음에 그 매출이 커가는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어떤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표기를 해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에는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 이런 쪽
게 관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자리를 잡고 난 이후부터는 벤처 캐피탈의 그런 투자 영역 안에 들어갈 거고, 그 이상으로 시리즈 B, C 이렇게 이상 간 이후에는 PE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의 영역 안에 좀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근데 옛날보다는 이게 서로 이제 겹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해도 엑셀러레이터도 벤처 펀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리즈 B 이후에 뒷단까지도 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들도 좀 앞단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제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프리시리즈 A라든지 이런 단계의 기업 투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제일 쉽고 초기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중에 하나는 국가의 지원이겠죠.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사실은 한국이 사실은 이런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많은 기업분들이 이런 것들을 각자의 단계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말고 결국은 이제 투자와 연관돼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단계의 그런 투자자들의 유형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말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에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있잖아요. 뭔가 그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라는 뜻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단어이고요. 때로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창업 기획자라는 그런 말로 좀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와의 그런 큰 차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되는 부분이 약간 투자, 돈, 자금적인 지원 여기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엑셀러레이터는 사실은 그 자금적인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지원 이외에도 멘토링, 마케팅, 아이디어, 여러 가지 법률, 투자자 연계 이런 부분들이 엑셀러레이터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마다 그 플레이하는 그런 내용이 좀 틀리긴 하지만 좀 많이 알려진 데들은 정규 배치 프로그램 같은 형태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런 기간 안에 스타트업들을 모집을 하고 그 모집된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런 형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 엑셀러레이터들이고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쉽기 때문에 되게 많은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오랜 그 히스토리를 갖고 되게 잘 해온 그런 플레이를 해온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지간한 벤처 캐피탈보다 훨씬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그들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 엑셀러레이터 사실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Y 컴비네이터라든지 500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잘 아시겠지만 팁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모든 엑셀러레이터가 사실은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엑셀러레이터 중에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그 몇몇 그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팁스 프로그램의 운영사 자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와 맞춰서 매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팁스 운영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 정부로부터 R&D로 이게 이제 지분을 뭔가 희석되는 형태가 아니라 R&D 자금으로 5억 플러스 2억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실은 팁스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초기에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팁스는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민간의 매칭이다. 요게 이제 좀 기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게 인제 뭐 팁스와 관련된 뭐 내용들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팁스 운영사에서 뭐 1억 원, 최소가 1억 원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도 투자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는 표현이 좀 안 돼 있긴 했지만 그 일반형이랑 딥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딥테크 팁스 같은 경우에는 팁스 운영사가 3억 원을 투자를 하고 뭐 정부로부터 15억 원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그런 혜택을 R&D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일반형 팁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1억 원 투자된 거에 매칭해서 5억 원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제공이 되고 스타트업들은 거기에 뭐 사업을 하면서 뭐 이게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창업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추가로 뭐 2억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팁스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제 워낙 이제 팁스 사업 자체가 그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되게 의미 있게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약간 파생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리팁스, 뭐 팁스R이라고 하는 재창업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포스트 팁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팁스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뭐 서울형 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도 팁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파생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팁스에 대해서는 초기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팁스 운영사 그 엔젤 투자 협회나 이런 팁스와 팁스타운에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팁스 운영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사들이 어떤 영역에 좀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해 왔는지를 좀 알고 그 회사들에 대해 컨택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더 쉽게 팁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엔젤 투자. 엔젤 투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뭐 이게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 엔젤이라고 하는 게 뭐 자기 주변의 가족들 이것들 이외에도 전문적으로 엔젤 투자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약간 그거를 구별을 해 두면 개인 형태로 뭐 개인 엔젤 투자자 그다음에 또 인제 정부에서 약간 전문 개인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에게 약간의 베너핏을 줄 수 있는 요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도 엔젤 투자협회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뭐 벤처 캐피탈이 만드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그 투자 조합의 형태인데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이 참여하는 기업들도 개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받으면 뭐 벤처 인증이 되는 혜택도 있고 또 거기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 엔젤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좀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엔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력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와 연관돼서도 투자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무래도 투자 유치를 하시는 데 좀이라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이제 메인인 그 벤처 캐피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벤처 캐피탈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고 하는 게 뭐 뭔가 금융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담보라는 걸 보는 건데 벤처 캐피탈은 약간 결국은 뭐 기술 아니면 가능성 이렇게 지금 현재 뭔가 딱 유형화되고 보이는 게 아닌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사이클 측면에서는 되게 큰 영역 투자사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는 약간 시리즈 A 정도의 초기 그다음에 뭐 시리즈 B나 프리-IPO에만 더 관심이 있는 이런 투자사별로 이렇게 유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보면서
찾아보시면 실제 내가 투자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종류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벤처 캐피탈, 뭐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지만 뭐 중소기업 창투자, 그다음에 뭐 신기사, 그다음 뭐 LNC형 벤처 캐피탈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뭐 신기사라고 이제 그 형태가 돼 있으면은 좀 더 규모가 큰 투자를 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뭐 이렇게 많은 사실 VC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한 220개 정도의 벤처 캐피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뭐 주체별로 뭐 이렇게 이제 이거 구별을 해 놓은 표인데요. 사실 단계별로 결국은 투자자들이 뭐 자기네들이 좀 관심이 있고 투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관심을 가져야 될 투자사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벤처 캐피탈에 인제 투자를 받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 인제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을 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 놓은 거고, 결국은 인제 투자 기업, 요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탈과 뭔가 어떤 형태로든 접점이 생겨 가지고 뭐 서로 뭐 소개를 받든 아니면은 뭐 데모 데이에서 만나든 이런 형태로 하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심사역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뭐 IR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심사역이 되게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투자 내가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죠. 고런 단계가 되면 그 IR을 보통은 회사에 가서 그 투자사에 가셔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투자사 내부에서는 밑에 있는 요런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심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야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투자사가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은 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뭐 예비 투심, 그다음에 본 투심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은 이제 2차례 정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스타트업이랑 이제 투자 조건,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주로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뭐 RCPS로 투자를 한다 아니면 CB로 한다 컨버터블 노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 협상하고 그게 이제 다 내부에서 투자사 내부에서 진행이 돼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이후에 투자가 승인이 되고 뒤에 사후 관리 이런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뭐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1 년에 개별 심사역 개별로 뭐 100개 이상은 사실은 만나고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인제 투자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뭐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도 한 5% 뭐 이 정도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 IR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까지 오늘 설명드릴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예. 고런 거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큰 투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정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뭐 모태 펀드, 모태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머니죠. 그래서 펀드 오브 펀드라는 이름으로 그런 한 커다란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 펀드에서 이제 투자사들한테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국가적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이런 걸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보면은 각 모태 펀드별로 그 펀드에 약간 색깔을 입혀 놨습니다. 스포츠 펀드 아니면은 뭐 물산업 펀드 아니면은 뭐 청년 창업과 관련된 펀드 뭐 이런 식으로 그 펀드별로 나름의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꼬리표를 찾아서 이 꼬리표를 가진 펀드가 어떤 투자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냥 무작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다 만나는 것보다는 그런 주 목적에 맞는 펀드들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를 애들에게 뭔가 접근하는 게 좀 더 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제 투자자들이 그럼 뭐 어떤 걸 좀 궁금해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투자자들은 뭐 여기에는 뭐가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게 되죠. 일단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이 낮은,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뭐 다 당장 돈을 버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마켓에 대한 시장 크기가 커야 그중에서 일부를 해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켓 사이즈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시장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이에요라고 하면은 사실 벤처 캐피탈이랑 관심을 가지 않겠죠. 왜냐면은 그 지금 투자한 회사가 잘 돼 가지고 시장 전체를 다 가져가도 매출이 100억 밖에 안 되면은 이게 상장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켓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100억 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마켓 사이즈가 100억 이면 이게 나중에 연관된 뭐 다른 시장까지 확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요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보통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은 이게 인제 뭐 마켓 핏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찾았냐, 이런 거와 연관된 핵심 고객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도 보통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얼마나 의미를 갖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만큼 쓸 것인가라고 하는 뭐 이런 질문들도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전에는 사실 약간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뭐 활성화된, 그 서비스의 활성화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받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부분에 좀 더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KPI. 결국 KPI라고 하는 게 진짜 얼만큼 잘했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잘했다고 하는 그 지표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회사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입자 수, 뭐 일반 사용자 수, 뭐 MAU, DAU, 뭐 ARPU, 뭐 라이프타임 밸류, 뭐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인 이런 지표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고, VC들은 그런 걸 체크를 좀 많이 하고, 그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가능성이라든지 현재까지 얼마큼 잘해 왔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부분으로 요런 핵심 성과들을 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차별화죠. 뭐가 다르냐. 원래 뭐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던 새로운 뭐 사실 그런 서비스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과 있으면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 그다음 경쟁 상대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그 경쟁 상대보다 뛰어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빠진 거 같네요. 뭐 경쟁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인제 얘기 나온 거 비슷하지만 보통 많이 뭐 질문이 뭐 "카카오가 따라하면 어쩔 거야?" 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따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하고 있어야 사실은 투자자도 뭔가 이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사업과 운영 관련된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지재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 규제와 관련된 인증을 받았는지, 뭐 요런 부분들도 항상 질문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팀 구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물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증명된 확실하게 잡힌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창업 이전에 뭘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공동 창업자인 경우 이 내용들도 상당히 항상 이슈가 되는데, 공동 창업자 간의 관계라든지 주주간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뭔가 그릿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뭐 모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더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나중에 요거 투자사가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뭐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엑싯을 하기 위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사실은 뭐 3년 후에 엑싯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딱 알 수는 없지만 미리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워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뭐 M&A를 통해서 뭐 나중에 엑싯을 하겠다 아니면은 IPO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IR이라든지 이런 거에 녹이는 게 좀 좋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관계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경우에 투자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간단한 발표를 좀 마쳤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타트업 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주열입니다. 뭐 앞선 사례들 스타트업의 생태계라든가 내지는 이미 기구축되어 있는 적용 사례들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까지 강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최근 한 1년여 사이에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되어 왔던 생성형 AI 관련된 이 기술들 혹은 내지는 이것을 통한 서비스 여건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최근 뭐 한 반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이제 목도하고 있거나 실제 IR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에서 보게 되면 생성형 AI 쪽의 주관적인 요건들이나 객관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저명한 언론들이 결국은 뭐랄까요, 뭐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반복이 되고 있는 기사 헤드라인들인데요. 결국은 이 영역에서의 어떠한 서비스나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한 피처드된 임베딩 되어 있는 생성형 AI 관련 요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히 뭐랄까 주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더 이상 어떤 뭐랄까 좀 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돼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일종의 기본이 되는 요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들은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상에서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개발 현장이나 뭐 내지는 잠시만요.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개발 현장이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고려한 측면에서 고객의 피드를 받을 때 보면 결국은 누가 뭘 갖고 있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생성형 AI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서비스나 제품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애저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픈 AI가 내지는 GPT가 컴바인이 되어 있는지는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오픈 AI와 애저 오픈 AI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속도, 이를테면 버저닝에 대한 적용되는 속도에 있어서는 뭐 한 반보 정도 느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한 시기에 나온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신 뭐 플레이그라운드 UI라던가 부가적으로 오게 되는 달리라던가 이런 요건들은 다 동일한 UI나 아니면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껏 사용해 오시는 툴들과는 크게 차별화된 부분이 없이 거의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애저 이제 다음 장에서 또 확인을 하시게 되겠지만 애저 오픈 AI 즉 애저 AI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앱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도메인에 맞춰진 LLM을 다시 한번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서드 파티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AI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서 모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디플로이 미션 크리티컬 AI 솔루션즈라고 두 번째에 넣어놨었는데, 이를테면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그 뭐랄까 서비스를 피드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앱을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봇 서비스를 내보낸다던가, 앱을 실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브젝트를 인식한다던가, 이런 구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한 백엔드 인프라가, 애저에 있는 백엔드 인프라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실시간성의 그 짭들이나 서비스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또 하나 강조가 돼야지 되는 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거나 아니면 이 정도 수준까지도 뭐랄까 그 검토나 검수를 받아야 될까, 이런 요건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국내에서도 있었던 사례이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로도 예전에 테이라는 그 봇이 있었었죠.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될 것, 즉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될 것들이 AI를 통해 가지고서 생성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서비스 연속성을 상당히 방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종의 도덕적 관념이나 도덕적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에서 나올 법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막아 놓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뭐 문자열을 띄운다던가, 아니면 문자와 문자 사이에 특정한 기호를 넣으면서 맥락을 이제 끊어버린다던가 하면서 이러한 요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까지 촘촘하게 모든 걸 방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도덕적 그 해이함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 안에는 꽤 들어있다라는 건 거죠. 또 이와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던 포트상의 에러라던가 아니면 특정 프로토콜 상에서의 에러들 역시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촘촘하게 방어가 되어 있다던가, 너무 촘촘하게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막아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특히 동시대의 언어를 이용을 하는, 뭐 예를 들자면 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약어라던가 아니면은 특정 세대에 맞는 단어 이용,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녹아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서비스나, 즉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여러분들의 어떤 개발 지향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초기에 뭐랄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구조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트러스트를, 즉 그러니까 안정, 신뢰,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속에 따른 요건들을 다 미리 검수하여 넣어놨다라는 것이 결국은 리스폰서블 AI라고 해서 뭔가 책임을 강조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거대한 LLM을 서비스하는 호스터로서 이 안에서 도덕적 해이함을 막아둬야지 된다라는 구조적인 약속이 바로 어쩌면 이 리스폰서블 AI로 한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앱과, 즉 최신 그 GPT 버전을 이용을 한, 달리 버전을 이용을 한 여러분들의 앱 개발과, 그다음에 이 앱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고 하는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 거대한 속도를 보장하는 인프라, 그리고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인프라가 이미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제가 많이 주고 받던 질문들이었었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신 유행하는 어떤 특정 세대에 걸친 밈들, 그다음에 어떤
이제 현실에서는 이미 인증이 되어 있고 충분히 독자층을 갖고 있는 특정 그 장르의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과하게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히는 경우들은 어떤 식으로 우회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사실 좀 많이 보게 돼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는 보수적으로 도덕적 모럴 이 해자들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소비자 측면에서 가깝게 접근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양분에 대한 괴리를 어디서 상쇄할 수 있느냐가 제가 최근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요구를 하는 항목들이었었는데요. 우선은 당장 잘라내서 이것까지는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애저 AI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커스텀 필터 항목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메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대상 고객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필수적이지만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커스텀 필터 영역을 만들어 두실 요건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더 많은 고객에게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제품이 도착할 수 있는 근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조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이를테면 스태킹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간단히 말해서 맨 아래 커팅 에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래에는 지금 좌측 측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를테면은 밴드위스를 보장을 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토큰을 처리를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값을 API를 통해서 반환을 해야지 된다라는 구조에서 컨제스션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네트워킹, 이제 인터커넥티비티,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카이스트에서는 훨씬 더 전력 소비량이 낮은 실리콘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GPT 2.0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동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쿨링을 통해 가지고서 하드웨어가 서빙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결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애저 인프라가 그 영역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뭐 커팅 에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미 벌써 60년, 70년 전부터 쭉 나왔던 우리 현실에 사용되어 오던 하지만 입증되지 못했던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보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통계 모델, 이제 계산 모델,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델들은 이미 하나의 카탈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모델에 대한 실험적인 케이스들을 진행을 해 오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를테면 뭐 의약품 관련이라던가 아니면은 병기에 대한 병증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뭐랄까 의학이 아니라 의학 부분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영역의 작지만 강력한 랭귀지 모델들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어떤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상당 부분 수소문하고 논문을 통해서 읽어보신다기보다는 모델이 정리되어 있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적인 요건으로 원하는 소개 결과를 끌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처해왔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여러분만의 서비스와 제품을 위한 학습을 구조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코드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임포트 해가지고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이 애저 AI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주요 8가지 항목들인데요. 오픈 AI는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애저 서치라는 것들은 일종의 코그니티브 서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미 검색 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면 크롤링을 해가지고서 어떤 특정 테이블로 구조화 시켜놓은 것들, 설령 뭐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정 키워드나 맥락을 통해 가지고서 결과로 나온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인물이라면 그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볼 수 있다거나 단순히 서치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물 간의 소설이라면 인물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구조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피치 레벨에서는 TTS와 STT. 이거는 정말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한국어 STT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 성장을 보여준 기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T나 TTS, 그다음에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달리야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가 프롬프트한 대로 비전 측면에 있어서는 뭐 OCR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서 뭐랄까 오브젝트, 영상 속에서의 오브젝트를 잡아낸다던가 아니면은 정지되어 있는 스틸 내에서 어떤 이제 3차원적으로 이 가려져 있는 이면에는 또 어떤 물체가 뭐 숨어 있는가 등등을 증강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비주얼 임팩트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업무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저 AI 스튜디오나 애저 비디오 인덱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특정 영상물을 업로드하거나 특정 영상물에 링크를 준 다음에 그 영상물 자체를 이제 뭐 씬대로 분석을 한다던가 어떤 특정 센티멘트에 크레딧을 준 다음에 분석을 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작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등록되어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법으로 차용을 하여 어떤 특정 분석 결과를 자사의 서비스에 녹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불법적 행위입니다. 물론 서비스를 개발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쓰고 싶다라는 유혹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완성한 제품과 서비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DRM 프리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컨텐츠 세이프티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서를 인식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문서를 정리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굉장히 곁에 두고 쓰고 싶은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저는 상당 부분 빙닷컴에 있는 코파일럿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문서에 대한 맥락을 이용을 뭐 이해를 한다던가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제3국가 제3국가의 랭귀지마저도 번역을 하여 충분하진 않더라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언어를 이해를 하며 그쪽에서 나오는 문서들이나 아니면 특정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상, 정지된 뭐 이미지, 또 다른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작성된 문서들을 우리가 함께 번역하고 맥락을 찾아내고 또 다른 하나의 세트로 분화시켜서 SLM을 만들어낼 수 있다던가 이런 구조가 모두 맨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애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AI 스튜디오는 결국은 콘솔에 입구가 되면서 동시에 개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서비스를 시뮬레이션하고 고도화시켜서 직접 이제 퍼블릭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브리징 역할도 하게 됩니다. 뭐랄까 요거는 제가 사용한 경험으로 보자면 확실히 개발자 여러분들께 좀 유익해요. 그 이야기는 비개발자 여러분들이 쓰는 뭐 GPT의 UI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빙닷컴에 있는 코파일럿의 UI를 통해 가지고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도 깊은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레디메이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개발의 구조적인 난초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인프라는 애저, 백엔드,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입증되어 있는 통계 관련 인공지능 관련 모델들을 카탈로그화돼서 쓸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도메인과 인더스트리에 맞는 구조에서 쌓아놓으신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학습의 차원으로 끌고 올라간 이후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어플라이 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포괄적으로는 애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오픈 AI에 익숙하신 분들도 그동안 사용해 오시던 UI와 큰 차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들을 좀 들여다보자면 이 하단부에 나오는 뭐 유니파이드 플랫폼이다, 데이터 뭐 인테그레이션, 인제스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센티멘트와 시멘틱한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자체를 LLM 옵스 구조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제품을 원하든 뭐 어떤 제품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랭귀지와 이미지와 영상
이 세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 안에서는 풀스택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다는 구조는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Safe and Responsible AI를 통해서 좀 빡빡하고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어떤 이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이 안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결국 AI 스튜디오, 애저 AI 스튜디오는 통합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뭐 I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애저 오픈 AI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 즉 AOAI라고 저희는 별칭으로 부르는데요, 공식적으로. 결국 오픈 AI는 많은 경험을 오히려 이제 AOAI가 뭐 반발자국 좀 더 늦게 이제 그 LTS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그대로 심리스하게 이식을 해서 AOAI를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모델 카탈로그라던가 머신러닝으로 즉시 컨버트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파일럿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 즉 양자가 별반 차이는 없지만 애저 백엔드에는 훨씬 더 많은 유연한 연결 가능한 서비스, 파스 타입의 서비스나 아니면 코드 타입의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구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해보고 있는 입장인 건데요. 저는 텍스트 마이닝에 좀 많이 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담아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특히 코그니티브 서치, 애저 AI 서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상계할 때 그것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 쓰여져 있고 이것이 뭐 PDF에 들어있든 아니면 특정 뭐 이미지화돼서 저장이 있더라도 이 retrieval augmented, 그러니까 RAG라고 하죠. RAG를 통해서 특정 장르에 있는 어떤 이미 IP 프리가 되어 있는 작품들을 PDF나 내지는 이미지로 업로드를 한 이후에 그것들을 제가 구조화하는 테이블에 파싱을 해서 넣고 그 안에서 인물 간의 관계도에 대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데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어떤 이름의 인물과 제일 많이 관계를 하느냐, 즉 대사를 주고받느냐. 그렇다면 이 대사를 주고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갈등 구조는 1부터 10까지 혹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센티멘트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인물의 관계도를 좀 풀어보곤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애저 AI 서치를 통해 가지고서 예전에 굉장히 기본적인 원시 데이터를 넣고 일일이 하나의 단어나 문맥에 따른 센티멘트에 대한 크레딧을 제가 부여를 하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매뉴얼 수작업이 많았었는데, 이 안에서는 RAG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상당히 좀 용이하게 예전에 예를 들자면 한 1시간 걸렸다면 뭐 지금은 한 5분 내, 10분 내에 일을 마무리하게 된 구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머신러닝도 결국은 통합된 애저 AI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필요한 쿼터만큼의 요 애저 AI 스튜디오의 좌측 펜을 보게 되면 쿼터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요즘 쿼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참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GPU가 많아야 내지는 뭐 이제 특정 버전의 오픈 AI 버전의 쿼터를 더 많이 받아야 리미트 없이 지속적인 이제 API 그 서빙 환경을 가지고서 더 많은 테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용량의 서비스를 주고받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쿼타도 애저 AI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필요한 리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쿼타의 양을 직접 가지고 ML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즉 뭐 쿼타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인프라에다 연락을 하고 뭐 GPT 특정 버전의 쿼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AI 팀에 연락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AI 스튜디오 하나를 통해 가지고서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구조할 수 있는 리소스는 다 배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A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인프라 내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퍼포먼스를 보증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POC를 통하거나 아니면 실제 현실 서비스를 파일럿 해봤더니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해서 뭐 버전을 올린다던가 훨씬 더 많은 코어 수의 CPU나 아니면 GPU를 요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성형 AI를 도울 수 있는 구조적인 그 가장 펀더먼털한 요건들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더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감내해야 되지만 뭐 여전히 이제 파인 튜닝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게 되죠. 그래야 이제 토크나이즈를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토크나이즈를 가장 합리적인 결과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인프라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초기에는 분명히 뭐 이제 단위 파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얼마만큼의 인프라가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API를 치환한다던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동시 접속사를 소화를 한다던가 하는 구조에서 들여다본다면은 파인 튜닝이라는 단계 아니면 RAG라는 단계가 결국 인프라에 대한 비용 증감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레디는 되어 있는 건 거죠. 다만 GPU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GPT에 대한 쿼타 자체도 좀 뭐랄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쓸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는 뭐 일견 전 지구적인 문제다라고도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는 뭐 양은 늘어나고 왜냐면 이제 토큰이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면 내지는 예전 버전의 뭐 GPT나 아니면은 예전 버전의 GPU 파워를 이용을 하되 훨씬 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쓴다면은 뭐 그 안에서도 최신 버전의 가장 많은 코어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 우리 모델은 어느 정도 RAG에서 성과를 냈고 그 역시도 ML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화가 되었다면 이제 낮은 버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낮은 코어에서 조금 더 많은 숫자의 병렬 클러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기 인프라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급하게 설명드리듯 내지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애저 AI 스튜디오를 안 써보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프리티어에서 먼저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개발자의 조직과 개발자의 이제 그 신분을 확인한 이후에 개발자 크레딧을 드리고 또 개발자에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선은 먼저 백문이 사용 뭐 불여일견이죠. 한번 프리티어로부터 해서 애저 서비스를 좀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애저 서비스에서 인프라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애저에 있는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기엔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화되어 있고 편하게 쿼타를 늘리고 줄이고 선택하고 리전별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UI에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개발 그 코드 세트들을 그대로 임포트하여 아니면 또 다른 래퍼에 있는 것들을 직접 연결하여 그대로 심리스하게 개발을 하면서 소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이든 시리즈 A, B, C에 걸쳐 계시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운더스 허브라는 아주 재미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L1, L2, L3, L4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최대 15만 달러의 애저 크레딧을 포함하여 M365 시트, 그 다음에 GitHub 엔터프라이즈 시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파운더스 허브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사이트에서 파운더스 허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사업 모델 내지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링크드인 정보들을 넣으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파운더스 허브에 어플라이를 하시고 일단 이 프리 티어보다 훨씬 더 많은 크레딧을 먼저 받고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디모아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먼저 우선 파운더 서브에 어플라이를 하십시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운더 서브에 어플라이를 하시고 그게 또 아니시라면 프리티어를 통해 가지고서 간단한 파일럿을 먼저 진행을 해 보십시오.
알기 시작하면 질문이 쌓이고 질문이 쌓이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뭐 파트너 네트워크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급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AI 스튜디오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의 도움을 물리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드릴 수 있는지는 한번 되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또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더없이 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스 CTO 최정입니다. 네, 오늘 디모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스타터 관련해서 클라우드 관련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스타트업 비즈니스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애절리티 제공해서 여러분 비즈니스 어떻게 이네이블 할 수 있는지 또 저희의 그동안의 경험에서 어떤 것들 도전했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아주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얘기할 주제가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 안에서 어떤 도전들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걸 배웠으며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저희 트레이딩스는 아마 거의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희 물류라는 것도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그런 비즈니스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저희는 이 물류 비즈니스 안에서 그 물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뭐 화물 운송업자, 선사 그리고 이걸 하는 실제 수출입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래킹 어떻게 화물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서비스를 정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B2B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간단히 나열하자면 터미널이나 스케줄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 간단히 보면은 뭐 쿠팡에서 물류 제공하면 배송 정보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데 그것들의 국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이나 항공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어떻게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 그리고 정박 중간에 도착하는 항구들이 얼마나 번잡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지 제공합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수출입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 다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이스탄불로 가는 항로를 저희가 비주얼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예제지만 예상했던 그림과 다를 거예요.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보여드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초 예상했던 시간과 멀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변화에 대해서 고객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협업하고 협식하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뭐 스타트업이 아직 스타트업이 하겠지만 8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8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스탄불로 보낸다면 문제는 기존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제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최주호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AI 기술 협업해서 코파일을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예측하려는 것도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 있는 고객들이 점점점 이제 이것들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사람도 외국인 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저희가 점점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 여러분들 다 스타트업에 시작해서 이제 점점 하고 있겠지만 저희도 처음에 시작해서 했을 때는 한두 명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크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한 개발자만 30명 가까이 되면서 전체 인원이 5, 60명 가고 있는데 그 과정도 여러 가지 도전 중에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는 B2B니까 약간 상황이 다르겠지만 만약 B2C를 하신다면 갑자기 어디선가 바이러에 대해서 갑자기 트래픽이 들어온다든가 다양한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항상 고민이 되고 최근에도 작년 몇 번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은 항상 이게 리소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아주 왔을 때 자연스럽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여기에 다음 대응하는 게 뭐 준비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보통 하니까 최고는 평소보다 갑자기 10배, 100배 늘어난 케이스가 엄청 많아 보이죠. 아까 B2C 같은 경우 이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갑자기 비즈니스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죠. 근데 B2B는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B2B는 거의 항상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트래픽이 증가하다 일정한 패턴을 점점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부하가 걸려 있던가 아니면 그걸 타면서 락이 걸려 있던가 또는 내부적으로 배치 작업을 돌리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 아까 말한 외부적인 문제 그런 것들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찾아내려면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게 이 인프라 서비스에 하면 각각 매트릭들을 보일까 어느 정도 리퀘스트가 있고 어느 정도 트래픽이 있고 그게 각각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현재 요청들이 처리되고 있는 사람들 다 수치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파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근데 왜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 가지고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대해서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에 간단하게 문제가 풀 수 있는 거냐. 대부분은 이런 문제의 발생한 시초를 보면은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최근에 한 작업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바로 있다면은 바로바로 내부적으로 롤백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경우도 있어요. 아무런 작업 안 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상황적인 요인이나 그런 문제가 또는 롤백을 하려고 했는데 롤백을 할 수 없는 변경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클라우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컴퓨터 리소스를 일단 단기적으로 급하게 투입해서 고객의 요청을 이제 처리하는 거. 아까 뭐 20에서 평소보다 5배 정도 갑자기 했으면 저희 같은 케이스도 일단은 5배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일단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이 원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걸 하려면 결국은 로그를 봐야 되는데 로그에가 모든 어떤 데이터가 다 들어있거든. 실제적인 데이터가.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보면은 애저에서 보면은 뭐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나 쿠버네티스나 버추얼머신이나 데이터베이스 아마 거의 모든 리소스에 이런 다이고노틱스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존의 오크로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우리가 밑에 있는 로그 어널리스 워크스페이스 자동적으로 로그가 다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뭐 어떤 코드 작업이나 하지 않아도 이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작업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로그 어널리스 워크스페이스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문제가 어떤 요청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이걸 원인들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그래도 하면서 찾아가면서 간단히 UI를 보여주면 위에는 SQL처럼 보이죠. 이거는 뭐 예전은 로그 어널리스트라는 이런 툴이 있겠지만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 다른 이름으로서 비슷한 종류의 툴을 제공하고 SQL 같지만 단순히 빅데이터 쿼리 랭귀지 형태로 계속 뽑아볼 수 있는 뭐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쿼리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할 수 있겠죠. 먼저 간단한 스크린샷 보면은 그것들을 단순히 테이블이나 그런 걸로 보여주지 않고 차트 형태나 그래프 형태로 그리고 위에 간단한 도구를 보면은 뭐 현재 최근 30분 뭐 최대 한 달까지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데이터가 그렇게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서 저도 의심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리스폰스 빨라가지고 진짜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원하는지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여기 보면 옆에 테이블 보면은 여러 가지 프리셋 쿼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어떤 유저 에이전트가 어떤 에이전트는 아니군요. 어떤 IP에서 요청이 많이 왔나 최근 30분간 그것들 바로 뭐 프리코드를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리퀘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실시간으로 풀테스트 쿼리까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뭐 어떤 스트럭처 로그처럼 DB처럼 어떤 특정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게 아닌 완전히 풀텍스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한 AI 같은 걸 더 도입하면은 더 될 거고요. 네. 이런 부분을 점점 찾아 나갔고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했죠. 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전문가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지금 디모아나 여기 주최하고 있는 디모아나 애저에 여러 가지 계속 문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계속 하게 됐었어요. 물론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저희 안에서 내부 인력들이 이런 거 다 핸들링하면 좋겠지만 항상 아까 말했듯이 리소스와 인력은 최소한 유지하면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내는 게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이니까 그 안에서 적절한 비용을 찾아가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찾았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가끔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실시간 로그 분석은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필요할 때 온하고 오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항상 준비할 수 있게끔 필요할 때 분석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애저에서 로그 애널리시스, 워크스페이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네이블 시켜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간단한 쿼리 기반으로 쿼리를 할 수 있으면 됐고요. 그것들을 매트릭으로 편에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것들 지속적으로 쿼리를 하면서 어떤 특정 수치가 올라오면은 그것을 알람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에러가 500 에러가 1분에 10개 이상 올라가면 나한테 알려주라. 그런 식으로 쿼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하나씩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대응해 가면서 에러 커버리를 늘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데 물론 애저에서 대시보드를 제공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인테그레이션 되고 있는 게 이제 매니지드 그래파나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매트릭이나 로그를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오픈 소스 쪽에 강자가 있는 그런 것들 점점 매니지 형태로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한국 리전에 제공하지 않고 아마 홍콩까지는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파나면은 기존의 애저의 특징적인 기술이 아니고 오픈소스 기술이야 그런 거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이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 문제 사항 분석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할 수 있고 다음에 동일한 비슷한 오류가 발생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점점 갖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현재는 또 그거에서 좀 더 나가 있죠. 그 원인 분석했을 때 저희는 약간 비정상적으로 외부에서 공격 같은 패턴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쓰기로 했었고 처음에는 애저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썼었어요. 예, 그러다가 디모에서 파트너로 제공하는 P사의 사스로 지금 현재 와프 서비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와프는 표준 보안 룰 같은 거 다 적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약간 특수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는 처리 못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도입했고요. 결국은 그 방화벽단이 양쪽에 2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지금 강의를 이런 세미나 듣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인프라에
라든지 내부 쪽에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인프라의 기본 서비스의 기본 표준처럼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볍게 쓰긴 좋지만은 처음에 도전 시도하기는 되게 좋지만은 이게 점점점 대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하며 있어서 이것 자체도 쿠버네티스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핸들링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관리 이슈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하나 겪었던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뭐 쿠버네티스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거면 AKS라고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제공해 주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기본 오른쪽 그림처럼 아키텍처의 형태로 서비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버추얼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에이전트나 노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 로드 밸런스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과 인바운드 트래픽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별표 달아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대형으로 가든가 대형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서비스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증을 받거나 할 때 또는 팀이 점점 커지거나 팀이 롤이 다양해지거나 할 때 좀 고민해 볼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버추얼 네트워크를 보면은 문제되는 게 기본 제공하는 게 10.0.0.8/8로 제공해 주는데 이게 IDC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전부 다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 쿠버네티스가 이 워크로드가 아닌 다른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나 아니면 다른 기존의 프라이빗 워크로드나 그런 게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통신할까? 이게 두 개의 네트워크 대역대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접 통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간접 통신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트래픽의 병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문제는 안 되는데 점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서비스 큐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에도 애저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좀 더 이 네트워크들이 점점점 퍼블릭을 지향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아까도 약간 보안 문제도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의 워크로드가 전부 다 퍼블릭 통해 간다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전부 다 TLS 암호화 통신에서 그걸 다 근본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됐긴 하겠지만 보안적으로는 외부랑 오픈된 부분이 보안 서페이스가 점점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항상 유의해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하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재택근무할 때 여기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은 이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웃바운드 퍼블릭 I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내부에서 노드에서 아웃바운드로 갈 때 로드 블랙을 통해서 바로 나가게 돼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여기서 뭔가 애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사이트에 접근한다든지 그런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외부에서 뭔가 해킹의 의심 또는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막을 방법은 초기에 제공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아웃바운드에 대한 파이어월로 또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제공을 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이게 나가서 외부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간에 넣기는 네트워크의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타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이 부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인바운드 트래픽도 마찬가지죠. 인바운드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아웃바운드 마찬가지로 어떤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 없죠. 지금 여기서 보여준 로드 밸런스는 로드 밸런스는 트래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까의 문제이지 그걸 컨트롤할까요? 블로킹하거나 안에 어떤 의심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은 여러 공격 시도가 중국에서 오는데 그런 중국의 특정 IP를 막아야 된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제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하려면 중국에 또 파이어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또 서비스에 중단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쿠버네티스 자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API 서버가 별도로 있는데 API 서버는 또 퍼블릭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 컨트롤 트래픽이 외부로 가다 보니까는 그 부분도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평소는 거의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만일 내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SS의 TLS의 키가 탈취가 된다면 예. 그럴 때는 전부 다 건설할 수 없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워크로드를 외부에서 완전히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다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아키텍처를 수정하게 됐어요. 그 앞에 파이어를 두면서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컨트롤하게 됐고,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또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슬래시 16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다른 쿠버네티스 오크로드나 아니면 다른 프라이빗 오크로드 겹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통신하게끔 만들었죠. 또 로드맵에서도 분리해가지고 클러스터 A와 클러스터 B를 분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클러스터 A를 하나로 서비스하게 되면 쿠버네티스도 인프라지만 이것도 플랫폼이라서 영원히 어떤 보안 이슈나 클러스터 자체가 업그레이드는 이슈나 또는 이 안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쿠버네티스 안에서 돌아가는 이 플랫폼들이 업그레이드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서비스한 그 자체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서비스 중단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대부분의 문제는 롤백이 불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고 워크로드 그쪽으로 하나씩 이동하면 테스트하면서 옮겨가고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없애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했죠. 그래서 만들 때 로드맵 별도로 만들고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은 않겠지만 퍼블릭 액세스 가능한 API 서버를 프라이빗 클러스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API 서버 자체가 프라이빗 네트워크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에즈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DNS나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내부 트래픽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 자체가 완전 차단하는 형태로 하면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계속 구성해서 개발하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된 얘기지만은 안에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자체에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서비스 중단 이슈, 중단 이슈, 예상치 못했던 이슈 같은 게 있었던 점 요즘에 완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트래픽 담당 핸들러들 하는데 되게 완화시켜주고 있고 또 하나 보안 인증서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아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클라우드가 좀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일단 인프라적인 지식이 없고 그냥 개발 지식만 가지고 여러 가지 구글링해서 배우고 해서 실행해서 막 쓰는 경우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쓰는 것처럼 구시대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기시계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서브넷이라든지 파이어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들어가서 나중에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서비스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게 계속 이게 바뀌면서 실험을 해보고 우리가 애저에 제공한 아키텍처 우리에 맞는지 계속 실험을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도 코드화시키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라는 기술들이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실험했다가 여러 가지 아니면 지우고 다시 만들고 지우고 다시 만들고 실험하고 POC하고 이게 맞는지 평가하고 그런 그 내부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려면 IOC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존의 인프라지만은 코딩 스타일 개발이 약간 접목된 테라폼 같은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자동화돼야지만 이거 갈 수 있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당연히 파트너하고 항상 문의해 보시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아마 이 파트너, 디모어 같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미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은 될 거고 또 애저 사이트 보면은 또 아마존도 구글도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항상 열거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들 보면서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또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인하수를 만드는 것도 하는 엔지니어 쪽에는 굉장히 습이 박혀 있는데 가끔은 그런 것도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솔루션 도입으로 인해서 내부의 어떤 시간과 여러 가지 도전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 있으니까 그럴 때는 파트너 한번 상의해서 이런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이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했던 이유 중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인증과 보안이에요.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있으면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 개인정보는 법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다 있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한번 거치고 나야 될 거고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글로벌을 보면 국내 인증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인증도 유럽 인증, 미국 인증 또 달라요. 약간씩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증이 어떻게 제공하는지 미리미리 보고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지금 당장 하는 건 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약간 글로벌로 나가는 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좀 도전이 있는 거죠. 보시면은 뭐 하다 보면 좀 간단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네. 크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았나 봐요. 네. 네. 글로벌 인프라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점 외국에 있는 지사들이 접속하게 되고 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집하고 하는 부분이 외국에 있는 외국 선사들이 주로 많거든요. 네. 뭐 HMC 같은 경우도 국내 선사지만 인프라가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오크로드는 프랑스에 있는 경우는 많고요.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이 글로벌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각자 나라 안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는 점점점 글로벌로 막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게 가장 현재 편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도입해 주는 게 결국 클라우드였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부터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나가려니까 좀 어떻게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혹시 해본 적 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애저 쪽에서 우린 물류하니까 자기들 물류를 이미 제공하는 고객사도 있으니까 그쪽과 한번 컨택해서 어떤 비즈니스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다. 라는 해서 지금 다른 트랙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물류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점점 네트워킹을 예, 쪽 애저나 아니면 디모아 쪽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완전히 해결을 못 하겠지만 그 첫 시작 포인트 잡아줄 수 있고 또는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저희한테 물고 와서 같이 저희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얘기 드렸지만 이 보안 인증 오터가 하나 있네. IS 2007이 아니 27001입니다. 네. 이런 ISMS 같은 인증 또는 섹션 202.P4 같은 경우 미국 법률인데요. 미국의 대테러 법률로 해서 누군가 미국 정보 요구하면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거 대응해야 되는데 의무가 아니고 그거에서 어떻게 대응할까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야 되죠. 그리고 GDPR 같은 경우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래서 유럽의 데이터, EU의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나라 뭐 데이터 분석을 하기 한국으로 뭔가 이전을 해서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된다 하면은 거기에 법률을 따라야 돼요. 거기서 개인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은 보내는 쪽 받는 쪽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뭐 어떤 법률로 정해지지 않고 규정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거의 저희가 외국에 하나 비전 컨택 있는데 딱 질문하더라고요. GDPR 지키고 있는지 증거를 달라.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명하고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도 우리가 애저 쓰고 있어요 하는 순간 애저 인프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서티파이드를 하고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 인증 그쪽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보안 컨설팅도 들어가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파트너 이야기하며 보안 컨설팅까지 같이 연결해줘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가볍게 얘기되었고 만약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스타트업이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네, 스타트업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거쳤을
굉장히 빠르고 애절라티하게 해결하면서 그 유연성을 가지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시장을 확대해서 스케일업, 규모를 확대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스케일아웃으로 하면서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서 결국은 스타트업이 매스 프로덕션을 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대부분 앞단에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론은 저는 퀵앤더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시도를 해보고 최적화나 해보고 이게 맞을 때 그때 옵티마이제이션. 즉 여기서 얼림 옵티마이제이션 썼지만은 지저분하게 하지만은 이 얼림 옵티마이제이션 절대 하지 말고 이 윗단계에서 스케일업 할 때부터 최저가를 고민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옵티마이제이션 먼저 하게 되면 다음에 애절리티나 플렉서빌리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도입할 때 다른 그 최저가 때문에 점점점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데 그 유연한 것들이 결국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사스 서비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리소스가 뭐냐면은 휴먼 리소스예요.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비용. 근데 저는 이런 파트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만드느니 솔루션이나 파트너한테 비용을 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예. 그래서 먼저 파트너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파트너 얘기하면서 결국 고객사가 여러 이제 다른 회사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해결했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점점 얻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항상 논의하면서 고민해가면서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림처럼 플랜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 또는 처음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사라졌죠. 방법론도 바꾸고 또는 화성에 있는 것 혼자 고립돼 좀 외로움도 느끼고 하지만은 그것들 항상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클라우드나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예저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정된 시간도 조금 오반했지만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디모아의 든든한 지원책의 안내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디모아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로 그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원 오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네트워킹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은 스타트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나 마케팅, 그다음에 테크니컬 어떤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나 어떤 조언을 구해야 되거나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디모아가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장 비즈니스와 관련된 네트워킹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해드리는 방법은 어떤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필요하신 어떤 그런 컨택 포인트가 필요할 때 저희가 디모아가 그 가장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1,700여 개의 지방 및 서울을 포함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700개의 판매망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갖다 드릴 수가 있고, 예, 마찬가지로 또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스타트업들의 솔루션을 저희가 코셀 같이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프로모션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드리고 또 뭐 관련된 어떤 그 필요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어떤 또 필요한 또 솔루션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그 스타트업들과의 연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들이 이제 또 가장 중요하게 힘들어하시는 또 영역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이제 세일즈하고 테크니컬 영역이죠. 세일즈를 기술 기반으로 시작하신 스타트업들 분들은 대부분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 판매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또 이게 내부적으로 좀 약하시거나 또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아요. 또 반면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이렇게 시작하신 스타트업들은 기술 부분들이 이제 약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디모아가
이런 1인 다역을 하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운영 지원, 기술 지원, 또 영업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애저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사람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세일즈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1,800개 판매망과 전국 그 저희가 5군데의 지사가 있습니다. 대전, 부산, 대구, 광주까지 해서 서울, 광주 해서 그렇게 지사를 활용을 해서 스타트업 이 기업분들이 솔루션을 판매 또는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저희가 해서 기술 중심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초반에 이제 그런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실 때 힘드실 때 이런 세일즈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이제 그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얼굴이 또 이뻐야 되죠. 이뻐야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서티피케이션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을 한 파트너야라고 하는 그런 그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실 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을 해준 기업이에요. 기술적으로 인증을 한 파트너예요라고 하는 서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도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인증 제도들을 그 자격을 갖다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또 엔지니어들이나 개발자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인증을 갖다 취득을 하실 때 또 쉽게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지원, 디모아가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지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이 되실 거라고 이제 믿으면서 오늘 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곧 점심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궁금하신 사항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